여러분, 달걀의 숫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우리는 저렇게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달걀의 숫자가 어느 지역에서 나온 달걀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이죠. 2017년 여름에 살충제 달걀 파동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가 오염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 다 숫자를 본 거예요. 그 당시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자가 빵집을 했는데요. 빵집이 망할 뻔했어요. 갑자기 달걀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달걀값이 올랐다 해주고 빵값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도저히 수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의 그 영양사들도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달걀을 다 빼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요리가 별로 없어졌어요. 엄마들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간단한 산수만 해보면 돼요. 저게 바로 피프로닐이라고 하는 살충제의 성분입니다. 저 구조를 보고서 어떤 과학자도 이거 되게 위험하겠네 몰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을 해봐야지만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 피프로닐은 닭장 안에 진드기, 파리, 모기를 없애는데 아주 효과적인 살충제입니다. 근데 살충제인데 사람에겐 괜찮을까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말합니다. 이 피프로닐은 간, 갑상선, 심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일으키냐? 세계보건기구는 독성을 여러 단계로 나눴거든요. 일단 무독성, 저독성, 보통 독성, 고독성, 극독성, 맹독성입니다. 야, 일단 맹독, 극독, 고독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피프로닐은 보통 독성을 갖는 물질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양이에요. 피프로닐은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보통 독성이다라고 WHO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대량이 얼만큼이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준치는요. 달걀 킬로그램당 0.02mg까지를 허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문제가 됐을 때 보니까 피프로닐이 이 달걀 킬로그램당 0.0363mg이 나왔어요. 거의 2배나 나온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단어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걀이 보통 50g에서 60g 정도 되더라고요. 커다란 달걀 하나에 얼마나 들어있을까? 계산해보니까 0.002mg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보건기구는 사람들이 다 계산하고 하기 너무 힘드니까 표를 만들어놨어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일일 섭취 허용량 ADI와 급성 독성 참고량 ARFD라는 거예요.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는 것은 요만큼씩 평생 먹어도 된다는 양이에요. 급성 독성 참고량은 하루에 이만큼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프로닐 같으면 보통 독성을 일으키게 되겠죠. 자, 계산해보죠.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킬로그램당 0.0002mg입니다. 제 체중이 60kg이에요. 제 꿈의 체중이 60kg이에요. 제 꿈의 체중이 60kg이라 한다면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은 0.002 곱하기 60이니까 0.012mg이 되겠죠. 그러면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양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0.012 나누기 0.002는 5.5개입니다. 저는 저 달걀을 평생 5.5개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kg쯤 되는 아이들은 대략 하루에 1개 정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성 독성 참고량을 보면 체중 킬로그램당 참고량이 0.009mg입니다. 그러니까 제 체중 60kg을 대비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0.54mg까지 되는 거예요. 그 달걀로 나눠볼까요? 0.054 나누기 0.0022는 계산해 보면 246개가 나옵니다. 제가 246개를 먹으면 독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달걀 배 터져 죽겠네. 맞습니다. 보통 독성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피프로닐에 의한 독성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준의 이상으로 살충제 오염됐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너무나 흥분하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차분하게 생각하고 했어도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양계 농장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나라가 한번 뒤집힐 정도의 어려움을 가졌죠.
딱 메모지 한 장 정도의 계산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자, 요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어. 맞아요. 야,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 맞아요. 애들을 위해서 이민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재환 씨. 예. 두 사진 가운데 네. 어느 쪽이 더 미세먼지가 많을까요? 육안으로 봤을 땐 오른쪽이 당연하게 더 많아 보입니다. 저 오른쪽이 네. 누가 봐도 당연히 더 네. 많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몇 가지 미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날씨만 뿌여면 미세먼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사진인데요. 왼쪽 같이 맑은 날이면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날이니까 애들 데리고 한번 나가볼까 했어요. 그때 평방미터당 59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같은 그림이 오면 오늘 미세먼지 심각했다. 꼼짝 말고 집에 있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더 낮았어. 우리 미세먼지는 왜 그냥 미세먼지 PM10과 초미세먼지 PM2.5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미세먼지는 햇빛을 산란시켜요. 그래서 더 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커다란 미세먼지는 햇빛을 산란시키지 않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흐린 날은 초미세먼지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통 미세먼지는 흐리다 맑다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뭐 황사가 심한 날은 당연히 하늘이 흐리죠. 날씨에 따라서 어느 게 더 미세먼지 높고 낮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우리 옛날보다 정말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을까요? PM10은 1995년부터 정부가 측정했습니다. 1995년하고 2016년하고 비교해 볼게요. 1995년에 평균적으로요, 서울은 입방미터당 78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2016년이 되니까 48 마이크로그램은 줄어들었어요. 거의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PM2.5도 볼게요. PM2.5는 측정이 어렵잖아요. 작으니까요. 옛날에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측정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환경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던 연세께 돌아가셨는데 권수표 교수님이 1986년에 측정을 해놨습니다. 1986년에 측정해보니까 PM2.5는 109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25 마이크로그램이에요. 훨씬 떨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1980년대, 90년대 어땠습니까? 집집마다 연탄 뗐잖아요. 연탄 뗐는데 어떻게 그때가 지금보다 더 공기가 좋을 수 있겠어요? 1980년대의 서울의 공기는 지금의 중국 도시의 공기보다 더 나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태는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도시의 공기보다 나쁜 상태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만족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옛날 공기질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선진국인데 더욱더 깨끗한 공기에 살고 싶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정확한 수치는 알고 경향은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또 미세먼지는 재밌는 게요.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중국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시에다가 커다란 공기청정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10층짜리, 20층짜리. 그게 잘 될까요? 그거보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운하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주로 어디서 생깁니까? 자동차와 석탄 화력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기를 조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맨날 중국 탓하잖아요. 중국에서 오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운하에서 발생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미세먼지에서 두 가지 성분인데요. 황산화물과 질산산화물이 있는데요. 질산산화물은 서해를 건너오지도 못해요. 다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탓만 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우리에서 나오는 것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